최근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지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9.2, 이재명 후보 36.9, 안철수 후보 12.2, 심상정 후보 3.0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조사 보지요. 한국리서치에서 만 18살부터 39살까지 비교적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2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안철수 후보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20%가 넘었고 윤석열 후보는 16.2%에 그쳤습니다. 서던포스트가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가 26.4, 안철수 후보가 12.8로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30% 아래로 조사가 된 겁니다. 지금 나온 조사를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조사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았고 또 다른 조사에서 보았듯이 두 후보 엎치락 뒤치락 한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인 특징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약간 반등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인 10%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일 후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야권 후보 누구로 단일화했을 때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걸 물어봤는데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43.6대 38.1로 윤석열 후보가 5.5%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더니 안철수 후보가 42.3, 이재명 후보가 33.2, 오히려 더 큰 포인트로 이긴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적합 후보는 누구인가? 이걸 물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39.6, 윤석열 후보가 35.6, 없음이 22.5,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가 43.5, 불가능하다가 47.1, 아직은 단일화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지요. 윤경호 의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여전히 하락세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좀 헷갈린 면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되게 기간이 비슷하면 평균치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나 이제 조사 대상자들이 또 다르고요.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평균치조차도 그대로 여론이 반영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정기남 대표님께서 뭐 누구보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니까 예. 뭐 제가 뭐 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여론조사라는 게 신뢰도를 얻으려면 이 들쑥날쑥하는 걸로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과 며칠 만에 결과가 확 뒤집히는 데는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같이 따라붙어야만 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신뢰를 얻을 거다. 그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남 대변인,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여론조사를 쭉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여론조사는 이게 과연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여론조사에 대한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이제 무선 전화를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휴대폰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돌려서 이제 세대와 연령을 맞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선 RDD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기계음으로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전화 면접원이 직접 예. 무선 RD에 전화를 걸어서 하는 방법이 또 있고 또 어떤 방식이냐면 안심번호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또 표본을 만든 다음에 조사하는 방식.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뭐 특정 후보가 우세다.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조사기관 어떤 특정 조사기관의 추세 예를 들면 3주 전 조사와 예. 지금 조사 방식도 동일한 방식에서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좀 그나마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 해법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우선은 뭐 큰 틀에서는 조사 결과 지금의 흐름을 좀 뭐 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제가 만약에 요약한다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연말 연초 신년을 들어서면서 1강 2중 구도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조짐이 보였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따돌리는 흐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과 열흘 사이에 이를테면 다시 원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예. 이 2강 구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두 후보 간의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예. 어느 조사 기관마다는 조금씩 윤 후보가 이기는 데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역시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어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분명하게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단장,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당내 조사도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제가 그 여론조사 수치는 보지는 못했고요. 예.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많은 여론조사들이 정기남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뭐 순위가 1등인 후보가 이쪽 저쪽이 이제 동시에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흐름은 가령 윤석열 후보가 2등으로 나온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전 여론조사에 비하면 좁혀진 수치가 또는 일부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1위로 이게 뒤엎어진 여론조사 흐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여론의 흐름이 반전된 것만은 분명하다. 예. 이걸 읽을 수 있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10%는 이제 계속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5% 나오고 이랬을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다시 39.2%까지 회복했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12.2%로 조사가 됐다면 이건 단순히 반사 이익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반사 이익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이라는 가설은 조금 틀릴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이제 인정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들쭉날쭉한 약간 날씨의 성향이었다면 새해 들어서 2주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이제는 예측 가능한 기후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로 정착하기까지의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일단 안철수 후보가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힘이 붙은 메시지 그다음에 지역 행보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어떤 지역 간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것 같고 특히 2030에 대한 반응은 비호감의 대선을 모두 그런 어떤 상대적인 유리를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지지율을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약간 경고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아직은 높은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약간 연동 관계가 있는 대체제로 인식하는데 다만 이 지점을 돌파한다면은 독립제로서의 지위와 어떤 가능성을 보인다면은 그때부터 또 다를 수 있다. 지지율 15%라는 게 굉장히 전략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대선을 완주할 수도 있는 수치고 그다음에 양강 구도와 대등할 수 있는 3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저는 작지 않다. 그래서 이 수치를 연말까지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어떻게 유지하면서 모멘텀을 더 반등을 꾀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날씨에서 기후가 된 것 같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저 내용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주로 지지율을 이렇게 좌우하는 변수가 20, 30대 젊은 층인 것 같아요. 그 젊은 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예, 사실 뭐 그동안에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제 주변 사람을 만나봐도 그렇고 일단은 그 60대 이상의 어떤 유권자들은 이미 뭐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확고하게 지지자들이 정해진 것 같고요.
또 40대, 50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름 그 확실한 주관이 뚜렷한 경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표심을 정확히 알 수 없는 20, 30대. 오죽했으면 사실은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20, 30대, 특히 20대를 위주로 해서만 따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들 경쟁력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앞으로도 이 젊은층들의 그 어떤 표심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하나의 큰 화제가 됐던 뭐 윤석열 후보 측의 여가부 폐지라든가 아니면 뭐 병사 월급을 얼마 주냐 이런 문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단 뭐 남녀를 떠나서 20대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소재였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도 저는 그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 취업 문제, 20, 30대 특히 30대의 어떤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 유력 후보들이 유의미하게 확 와닿는 공약들이 얼마나 나올까? 그거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또 이렇게 예상은 듭니다. 예. 자, 후보들의 지지율을 살펴봤는데 또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정권 교체 관련 여론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 아닌가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층에게 물어봤는데 정권 교체를 원한다가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정권 연장돼야 한다가 28.5, 한국 리서치 조사인데요. 자, 이렇게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단일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청년들은 어떤 걸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주거 문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 그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얘기로 넘어가죠. 단일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여론조사 봤지만 아직은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만 후보들도 단일화 아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안철수 후보 누가 더 확장성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내는 단일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단일화 여부보다도 이 상황에서 꼭 정권 교체가 후보님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 없이 사자구도 가게 된다면 혹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야권 뭐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더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 교체를 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상 단일화를 요구하는 추세로 계속 나온다면 좀 응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경호 의원,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단일화 얘기를 저렇게 아끼고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왜 지금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단일화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먼저 후보들이 먼저 얘기 안 내는 것은 아마 그러겠죠. 뭐 먼저 내는 사람이 불리한 것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러겠죠. 단일화라는 거 얘기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물러나라잖아요. 네가 그만둬라. 네가 그만두고 나 지지해줘라. 결국 그게 단일화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고 맞물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둘이 다 정말 얘기한 거에 딱 공통점을 하나 집어냈는데, 단일화라는 표현에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후보의 관점이냐, 아니면 정당원들의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일반 유권자의 관점이냐.
뒤로 갈수록 사실은 관계들이 옅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 야권에서의 대선 필승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뭐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둘이 손 잡아야 반드시 이재명을 이긴다. 이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사자가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의 변화를 감안해도 더 유리한 걸로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둘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시점이 언제냐? 이거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를 아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우리 정치사의 단일화라는 게 노무현, 정몽준 때 나와서 지금은 일반 국민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나 정당 정치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화라는 건 저는 정치 퇴행이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느 국면에 가서 시점에 가서 특정 후보가 사퇴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되죠. 그게 떳떳한 거죠. 그게 아니면 둘이 손잡고 연정을 하면 되죠. 아니면 뭐 합당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보의 관점, 정당원의 관점까지가 다 아울러지는 해법인데 그게 아니면 이건 단일화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 선택이냐. 예. 이게 애매해진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요.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결선 투표 도입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라는 게 있다면 그러나 그건 특정 정당 이내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맞습니다. 그건 우리 대선 투표 제도의 결정적인 흠인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결선 투표가 없었다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될 수 없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번 해마다 대선 치를 때마다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왜 그런데 젊은 층은 단일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은 특히 2030 중에 20대는 뭐 후반 20대 후반이야 이전 선거에 경험이 있죠. 그러나 2017년 선거는 어찌 보면 양자 대결로 그냥 너무나 쉽게 2017년 선거는 촛불 이후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내지는 뭐 결과가 너무 쉽게 그냥 승부가 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12년의 선거는 양자 대결이나 마찬가지였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정치 상황에 별로 이렇게 접합이 잘 안 되고 익숙지 않은 개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의 2030 세대들은 특히 20대들은 이 단일화에 대한 이 필요성, 절실함 이런 게 자기들의 이 정치 경험과 별로 접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이 됩니다. 재미있는 게 야권 후보 단일화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자꾸 안철수 후보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혹시 이 영향은 없을까도 궁금한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의원님께 한 수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홍준표 의원님과 만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원론적인 말씀 드리죠. 정치인들이라면 필요하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같이 좀 정치적으로 공조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당이 다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당 선거 운동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랑 홍준표 의원이 정치적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공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안 후보님이랑 단일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운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쉽지 않겠지만,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그 청문응답이라는 그 청년 플랫폼을 운영하잖아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어떻게 청년들 마음을 사로잡았냐, 한 수 배우고 싶다고 찰스 형 올림 했는데 답변이 뭐라 그랬냐, 진심을 갖고 다가가세요. 이렇게 답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그 플랫폼에 있는 회원이 안철수 후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까 굿 프렌드 이렇게 또 답을 해줬으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2030의 지지율이 홍준표 의원의 그런 것들도 일부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 가능성이 왜 나오느냐 보면은 아까 여론조사 보면 20, 30대가 정권 교체 비율이 아까 53% 나왔잖아요. 리얼미터 조사 따르면 정권 연장은 23%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2030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형태로든 나와야 이게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자기들의 지지 심리가 홍준표 의원을 통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에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2030이 앞으로 굉장히 캐스팅 보트가 될 거라는 지점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번 대선이 3만 불 시대에 치러지는 첫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패턴, 행태 분석, 그다음에 문화, 정치 환경 이런 걸로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투표의 2030에 대한 투표 행태들을 분석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좀 말하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보면서 이번이 과거와는 다른 경제 상황과 그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 정초 단위의 선거라는 점을 좀 유심히 보고 선거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단장,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 지지가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지금 패널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윤경호 의원님이나 최수영 컨설턴트께 물어보시고요. 저희 후보의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생각 1도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본인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거고, 저 김경진 개인의 소신은 한국이 이제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촉매 역할을 하고 타협을 부추길 수 있는 3당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니 저는 심상정 후보라든지 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 주기를 바라는 제 개인적인 소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각자 자기 실력껏 열심히 뛰어서 국민에게 선택받고 그래서 당선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지지율에 못 미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쳐요. 이런 것도 참 보면 희한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참모들의 잘못이긴 한데, 윤석열의 빛나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이 박근혜 대통령 첫 1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의 과정의 핵심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차게 수사했던 것, 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수사했던 것, 또 사실은 지금 현재의 권력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거대 재벌들에게 지금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윤석열이 삼성이라든지 거대 재벌들과 관련된 사건들 정말로 목숨 걸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이거는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팀을 만들어서 이 일에 열정을 쏟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과 지도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 특히 2030의 젊은 청년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같이 공보특보를 하는 김경진 같은 사람들이 매우 무능하다 보니 젊은 세대에게 그런 부분이 소구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어떤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왜 좀 시니컬한데요? 시니컬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스스로 자책과 반성의 말씀을 국민들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서 기분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자꾸 자책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올려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꿍꿍이 속이 좀 있을까요? 아마 뭐 사실은 여기 지금 세 분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유력 후보들 보다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정치적 구력, 내공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력도 벌써 다선 의원에다가 뭐 도지사도 하셨고 지난 대선에서도 2등 하셨던 분이라 이 흐름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실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저는 윤석열 후보 내지는 후보 캠프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경선 끝나고 그 어떻게 같이 완주했던 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 경선자 중에서 지금 그 원희룡 그 후보만 지금 캠프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 당의 어떤 주축 구성원으로 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좀 어디 있나? 지금 한 분은 계속 언급하신 홍 의원은 계속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고 유승민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저 윤석열 후보가 이 두 분을 왜 뭐 방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껴안는 노력. 예, 껴안는 노력이 지금 뭐 있는지도 의문인데 지금 홍 의원은 말씀하신 홍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그 우회적인 뭐 서운함, 아쉬움을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워낙 노력을 하시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경쟁률이 계속 올라오는 게 보여요. 국민들도 보이겠지만 그러면 거의 15%. 사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 때도 20% 육박조 20% 정도의 득표를 올리신 분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더 올 수 있다. 그럼 본인의 몸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조금씩 변하고 있죠. 맨 처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시절에는 무시 전략이었습니다. 뭐 금방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준석 대표 그렇지만 이것도 반짝일 거다. 금방 다시 주저앉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하고 견제하는 거겠죠? 들어보시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일화라는 것을 뭐 본인은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주했을 때 뭐 본인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애초에 저희 당도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남 대변인,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당 대표로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발언이라서 좀 더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그만큼 안철수 후보를 잘 알고 있는 또 당 대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뭐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가장 근자에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선 때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 했었잖아요. 단일화를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 간에는 어쨌든 동상이몽의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2강 1중구도 뭐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가 연초 지지율처럼요. 어느 정도 하락세에 있었고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에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좀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상승세에 있던 안철수 후보가 강한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서라도 단일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2월 초까지 이어지는 지지율에서의 3강 구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단일화의 현실적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이제 뭐 반짝일지 아니면은 더 치고 올라올지 또 이 다음 주 여론조사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지율에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후보들이 흔히 말하는 잡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샘말로. 실수. 그러니까 결국 후보들이 스스로 내놓는 실수. 내지는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 아니면 원래 상존하고 있는 거에 또 확대 재생산되는 악재. 결국 그게 저는 깎아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 급락 후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2030의 지지율의 변화만 우리는 주목을 했어요. 그러나 중도층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대안에 보냈던 지지는 이 다음에 국가 경영을 맡길 만한 대안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위기 관리를 하는 그때 보여준 실망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다시 보여주지 않고 내가 제대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신뢰를 회복하느냐 결국 그거겠죠.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 빨리 후보들 TV 토론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보죠. 언제쯤 후보들의 TV 토론 볼 수 있을까요? 여야 모두 빨리 하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제대로 안 됐지요. 드디어 내일 실무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토론 열리고 국민들이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지지율에도 확실히 반영이 되겠죠.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토론회는 양당이 적극적으로 한다. 내일 오후 3시에 양당이 3대 3의 협상단을 꾸려서 박 의원님실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세부적인 일정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언론사들이 엄청 많았다 그러던데 그것들도 협상단에서 협의를 할 거예요. 입장이셔서 저는 두 트랙을 얘기했는데 일단 내일 협상단 얘기해서 구체적인 부분 얘기하기로 했어요.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주제 뭐 이런 것들도 정해지겠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겠지 뭐. 김경진 단장께 먼저 물어보죠. 그동안 윤석열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뭐 주제는 뭘로 한정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주제를 한정해서 토론을 합니까? 다만 대장동 같은 경우 저 개인도 그렇고 또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서른 의원 같은 분은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구속돼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라고 판단하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대장동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좀 집중한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주제 제한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토론회 한 번에 끝날 일 아니다. 뭐 수차례 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혹시 토론 횟수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본선거 등록이 들어가면 법정 토론회 3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카이스트에서 뭐 과학 토론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게 현실적으로 뭐 주 1회나 2회 이상은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판단인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무슨 숫자 제한이라든지 주제 제한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딱 한 번 이상은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입니다. TV 토론 관련해서 민주당은 입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입장은 언제든지 어떤 형식의 TV 토론이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것이고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2월 15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15일 들어가면 이제 후보 토론이 선관위가 주관하는 3회 토론이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시작하자.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KBS 주간 토론, MBN 주간 토론 실무 협상에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지도 않아, 실무자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논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TV 토론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당 차원에서 분명한 지금 지침이 없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실무자 회의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다. 자, 좀 전에 김경진 단장이 얘기했지만 자, 대장동 토론 좋습니다. 어떤 토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하는 후보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마치 검사인 것처럼 특수부 검사처럼 확정적 중범죄자하고는 토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최소한 사과 또는 취소한 뒤에 대장동 토론도 해야 한다면 저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뭐 사과나 취소 안 하면 토론회 안 할 겁니까 민주당?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아니 그 당내 시각을 가지고 그 빌미로 해서 서른 의원이 지금 최근에 한 말이라고 있어요. 서른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 자체, 정치 운명 자체가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로 해서
아무리 경선이지만 그런 주장을 함으로 해서 정치적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회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김경진 단장이 얘기할 일은 아니다. 아니 정치적 토대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서로는 개인의 사정이고 그렇죠. 본인 내면의 양심의 소리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적으로 구속돼야 된 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서른 의원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상대 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하고 토론하자고 하면서 대장동 이슈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장동 이슈든 뭐든 다 좋은데 아니 어떻게 상대당 후보한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의 수준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한 거 아니겠냐는 뭐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그 부분 계속 짚은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가짠타 이런 표현들도 사실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이 어쨌든 뽑은 후보인데 그런 인식은 옳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대장동 의혹만 가지고 토론하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럽시다. 그거 끝나고 김건희 씨 의혹만 갖고 한번 토론합시다. 또 이렇게 나온다면 또 그것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일 3대3 협상을 한다니까요. 예.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토론의 범위에 제한은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 후보가 말씀을 하는데 조금 거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내면의 양심의 소리고 그런 양심의 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똑같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TV토론 이번 아주 관심이 높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실 대의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보면 TV토론이라는 것 때문에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 토론해봐야 항상 시간 제한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 질문 안 하고 그러면 마치 사전에 뭔가를 짜놓고 그냥 하는 것 같고 뒤끝이 영 개운하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3대3 협상을 할 때 정해져 있는 토론이 아닌 다른 토론. 과거에는 텔레비전 중계를 안 하면 별로 주목을 못 끄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 생중계 얼마든지 하고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후보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가리지 말고 예. 횟수, 그다음에 장소, 시간, 방식에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저는 기회다. 그런 자세가 좀 더 과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뭐 토론 관련 법안도 이제 바뀌었죠. 그동안에 지상파 보도 전문 채널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종편도 할 수 있게 됐고 뭐 그렇다 보니까 물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기는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후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토론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친문계가 반발하고 이낙연 공동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정의남 대변인,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좀 뭐 현 정권 차별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또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은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두 번 연속되고 세 번 반복되면 이게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의 실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탄압 받았나요?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국민들이랄까 또는 당내에서조차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어려운 저는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사실상 정권 교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강조하기 위한 발언. 자, 두 번째, 더 좋게 이해해서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나 사실은 비주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번 못 해봤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늘 주류 중심의 정당 구조에서 항상 뭐 차별받아 왔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아무리 이해한들 저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의 워딩으로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내거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공과를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전환할 건 전환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좀 과유불급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대표 발언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선대위 대변인. 자, 정작 이재명 후보 돕겠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도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송영길 대표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당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도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후보도 동의하지 않고 공동위원장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뭐 사선 의원인데 이 발언의 파장을 몰랐을까요? 저는 뭐 약간의 송영길 대표 솔직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종의 지난번에도 이제 뭐 오죽 우리가 민주당이 미웠으면 그렇게 검사하던 사람 바로 대통령 후보로 하겠느냐 뭐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는데, 저는 사실 이 발언은 외피는 정권 교체지만 내부는 주류 교체의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송 대표도 사실은 비주류에 이제 속해 있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오는 8월 달에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다시 열립니다. 새 대표 뽑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송 대표의 발언을 놓고 보면은 처음엔 그랬어요. 이재명으로 해도 정권 교체다. 오늘 나온 발언은 이재명은 탄압받은 인사다. 근데 저는 다음 발언은 아마 문재인 정부를 우린 청산할 것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송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전략적 함의는 띄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권력투쟁적 발언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내홍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국민의힘이 좀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민주당도 저런 발언들이 일부의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지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 경우 저는 발언은 후폭 국민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송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또 향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좀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 발언이 그렇게 해석됩니다. 참 이상한 대선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양당 모두 대표 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부각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인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됐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벌써 세 번째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망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한길
그에 그만합시다. 미안한데. 네. 김한규 변호사, 지금 일단 뭐 부감을 하고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이런 것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뭐 의혹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를 하신 분이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할 때 모 변호사와 관련된 어떤 수임료를 대납 의혹을 녹취록이 있다. 그게 언론에 이제 이분이 직접 공개했는지 아니면 언론사에 공개했는지는 정확하지는 네. 않지만 하여간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건데요. 이분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뭐 고인이 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뭐 세 명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전에 돌아가신 두 분과 이분은 약간은 결은 좀 다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뭐 유한기 본부장이라든가 뭐 김우기 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정동 관련해서 이 당사자들이 이제 수사를 직접 받고 내지는 참고인 내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이제 의혹을 제기한 뭐 이분이 직접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참고인 조사 정도는 아마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사망 원인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아마 오늘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찰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된 지는 상당 기간 됐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혐의가 있는 건지 내지는 없는 건지 검찰이 명확하게 대선 전에는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거 문제 제기했던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마 검찰의 부담은 오늘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전례가 있었던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진태 지금 단장인가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에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그 문제의 녹취록 3개 다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제보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심적 고통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망했을까요? 한 달 전에 고인이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생에서는 망했지만 절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왜 사망했는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경진 단장, 네. 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분이나 나온 적이 있었나요?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죠. 예. 참 이재명 후보 옆에는 참 기이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했더라고. 이게 도대체 영화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아침에 저도 이제 저 소식을 전하고 캠프 내부에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이재명 후보 옆에 측근들 이렇게 찾아보다가 가령 지난번에 이름이 한참 올랐던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누구요? 김현지 비서관이라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진상 씨 못지않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최근에 지금 어떤 연인지 몰라도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안 보이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저게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 검찰도 참 기이한 게요. 저게 원래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구속했고 여전히 수사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정진상 씨 관련된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건을 굳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깁니다.
희한해요. 하나의 한 사건을 그냥 쪼개가지고 일부러 수원지검으로 보내요. 같은 검찰에서. 근데 수원지검에서는 저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흔적이 일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이 브리핑을 안 해주니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한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남 대변인, 네. 대장동 관련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김진태 위원장은 이러한 것 때문에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오히려 민주당이 더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고인의 사망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죠. 어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더 궁금하고 저 사건의 실체가 더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방금 김경진 단장 얘기처럼 저는 검찰의 수사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 정말 제대로 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책임 있는 어떤 입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지금 이번에 그 사망하신 고인은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변호사비가 이재명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호사비가 대납됐다라고 이 사람이 관련된 녹취록이 있다라는 것을 제보한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납 의혹의 그 관련자라고 하는 변호사는 그게 예를 들면 지어낸 말이다 그 말이 라고 이미 밝혔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혐의로 이게 좀 이렇게 조사를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거죠? 그렇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던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김진태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이게 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등 또는 뭐 이게 무슨 간접살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와 이것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공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저건 비열한 태도죠. 뭐 하여튼지 뭐 이상하지요. 윤경호 의원 뭐 정말 드라마나 어떤 호러 영화처럼 막 이렇게 죽음이 이어지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와중에 좀 가릴 것은 가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다.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김경진 전 의원 말씀 중에도 수원지검으로 넘긴 건 검찰의 논리는 당시에 그랬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대장동 관련은 아니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게 2020년 7월이죠. 그러니까 아까 송영길 대표의 얘기도 사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이 기간 중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만약에 거기서 확정이 됐으면 정치 생명 끝날 뻔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장동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이 이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데 됐던 변호사비 이게 뭐 밝혀진 대로 뭐 얼마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많은 금액이 오갔다. 그거 관련된 녹취록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정기남 대변인 얘기처럼 녹취록이 조작된 거다. 이런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주변에 벌어진 일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의혹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니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첩이 돼서 갔는데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을 했다고 하는 저 녹취록의 진위와 관련해서 사실은 특정 기업에서 이게 이 고문 계약료 이런 형태로 해서 대납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게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 고문 계약료 명의로 돈을 받은 변호사들이 그 거액에 합당한 고문 계약 고문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파악하면 아주 간단한 사건 수사거든요. 그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변호사가 무슨 자문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냐, 무슨 사건 속물을 담당해서 했냐, 그다음에 이 기업의 출근이라도 어디라도 했냐, 이 통화내역 조회라는 위치 기지국 조회만 해보면 아주 분명하고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인데 굳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접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원지검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냥 법조인을 했던 시각으로 본다면 참으로 검찰의 행태가 기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검찰이 대장동 수사했으니까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어찌됐든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현 정부한테 굉장히 좀 쓴소리를 한마디 하자면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아마 국민들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검찰개혁이었거든요, 사실. 검찰개혁.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기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장동 뭐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지금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요. 뭐 윤석열 후보 측도 있죠. 지금 배우자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 진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선이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아니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에게 제대로 지금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괜히 지금 알게 모르게 양당이 계속 그 정치 공세 이 와중에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세상을 떠나고 지금 이게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선택을 중요히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혐의가 있으면은 아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뭐 소환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지금 소환 조사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그래도 결국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좀 안타깝지만 검찰 개혁은 또 실패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가 요즘 내놓는 7자, 8자 짧은 공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쇼츠. 짧다고 해서 쇼츠라고 부르는데 그 득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딱 7글자로 공약을 던졌는데 화제가 됐었죠. 시선은 끌었는데 공약을 그런 식으로 던져도 되느냐?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행보를 한번 보면 정부 방역 대책 비판하고 이런 쪽으로 갔는데요. 먼저 이 7자 공약 단문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메시지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짧은 공약 제시가 효과는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요즘 이제 긴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과거에도 뭐 1분 지나가면 채널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라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라서 잘게 썰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하는 것과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이제 정치용어로 쓰는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생활 밀착형 이슈들을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데 저렇게 방법을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게끔 그러니까 이른바 아주 압축시켜서 이렇게 대중에게 드러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말하자면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증폭시키는 데는 좋은 콘텐츠이기는 한데 저 과정에서 이제 논의와 어떤 그런 절차,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다음에 뒤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생략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런 것들이 힘을 가지려면은 일종의 말하자면 타당성과 실효성과 그다음에 완결성을 가진 어떤 그런 게 받쳐줘야 공약이 힘을 갖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나면은 사실 저게 과연 저 사람이 꿈꾸는 미래로 갈 수가 있나라는 의구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일종의 약간 양념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담론이 없는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 저렇게 아주 흥미로운 위주의 콘텐츠로 간다 그러면 너무 가벼운 대선으로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사실 큽니다. 김경진 단장, 왜 저렇게 짧게 공약 올리는지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시죠 뭐. 아니 뭐 물어본다고 맨날 뭐라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일단 주목이 확 가잖아요. 윤석열의 본뜻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 정기남 대변인께서 계시는데 조만간 토론회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여쭤보시면 돼요. 우리 후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 한 줄 가지고 도대체 뭔 뜻이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좀 달라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무슨 뭐 아니 후보가, 국민들이 예. 궁금해하는데 기자들 물어보면 백브리핑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후보 홈페이지는 여기저기에 저 내용에 들어가는 자세한 함의들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공지하는 대변인단 브리핑 자료 내용에서도 그 뒤에 내용이 저거는 딱 7줄 또는 10줄이지만 그러니까 7글자, 10글자지만 그 뒤로 가는 것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쭉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거는 한 줄로 간명하게 국민들에게 딱 시선을 끌면서 보인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렇게 시선을 끌고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설명하고 또 후보가 또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건 혹시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책본부장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희룡 아마 본부장이. 지금 저도 뭐 아마 저 메시지 팀이 그러니까 SNS 관리하는 팀들이 이제 젊은 세대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 그쪽에서 저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저렇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게 그 틱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유행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무슨 쇼츠 이래가지고 예. 사실은 뭐 정책을 59초로 설명한다는 게 저희 세대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는 없긴 하지만 재미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요. 정의남 대변인 저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를테면 광고 기법이나 예. 이런 쪽에서는 관심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결국 내용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퇴행적이거나 또 수구적 성향을 보이면 안 된다든지 또 예를 들면 공약의 타당성이나 이런 적시성을 떠나서 이게 자신의 공약을 대선 후보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가부 폐지 공약 한 줄 딱 7줄 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아니 정확한 입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책본부장은 몰랐다는 것이고. 자, 그럼 여가부 폐지 공약에서 앞으로 뭐 김경진 단장 말씀대로라면 차근차근 입장을 내놓게 되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저런 그 뭐랄까 공약이면 공약 온라인을 통한 저런 홍보를 할 때는 최소한 그 다음 날이든 최소한 당내 컨센서스를 통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예.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봐야 되겠죠.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서 병사 보험급 월 200만 원 그리고 방역 패스 철회 이렇게 지금 계속 짧은 단문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오늘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기자들에게 추가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저렇게 짧은 단문 공약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 실수를 안 하려고요. 뭐 저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로 그걸 하려다가 나오는 실수를 막는 효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남 단장이 얘기한 것 같이 내용에서의 뭐 특정한 측만 겨냥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는 거라든지 여가부 폐지나 방역 패스 철회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조지 부시가 빌 클린턴 이겼을 때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내놨던 정책이라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ABC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Anything but 클린턴. 클린턴이 했던 정책에 전부 반대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에 전부 반대로만 가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심플하죠. 그거에 대한 표현 방식이 그냥 짧다. 이거는 뭐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의 쓸데없는 실수를 또 막는 효과도 거뒀다. 예. 그런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길게 봐서 계속 이 방식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미지수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가 요즘 내놓고 있는 짧은 공약 살펴봤고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먼저 그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주말에는 멸국 논란을 일으키더니 어제는 북한의 도발을 선제 타격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그 호전론자의 발언, 정말 저희들의 두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주장합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 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의 저 선제 타격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신선했다. 적어도 어쩌면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거 못지않게 유권자들에게 이거 뭐지 대통령 후보 이런 말도 했네.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보수당 후보들 내지는 뭐 공화당의 어떤 강성 그 후보들이 내세웠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문제는 특히 핵과 관련해서는. 근데 그런 어떤 발언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유력한 지금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윤석열 후보 입에서 직접 나온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걱정도 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대선에서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선제 타격 문제가 공론화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 현 정권에서 과연 이제 대북 정책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유권자들도 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하여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재명 후보와 그 한번 토론이든 이런 걸 해서 국민들이 유의미한 정보를 얻게 되면은 조그맣게도 득점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저 발언할 때 분위기를 보면 나름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킬체인 이런 표현도 썼고 그걸 보니까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후보 작게 502로 물어봤을 때 조금 당황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공부가 됐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도 것 같아요. 같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방어 개념이 이제 킬체인이 날라오기 전인 거고 그다음에 날라올 때는 한국형 방어미사일 체계 이른바 MD라고 하는 것에서 응징을 하고 세 번째가 우리가 당했을 때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압도적인 비례적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어쩌면 저 발언이 이번 대선 토론을 앞두고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 결연한 모습, 안보 상황에서의 어떤 한국의 이슈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이래저래 토론 주제가 계속 쌓여갑니다. 빨리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